보통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땐 저 휴대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이불이었는데요. 지난 7일 밤 10시쯤에 전북 전주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빌라 3층 창문으로 여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한 여성이 화장실 창문 밖으로 몸 일부가 나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급하게 집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만한 마땅한 도구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네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여성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허. 바로 추락을 막지 못할 거라면 떨어졌을 때 이 충격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생각인데요. 경찰관은 빌라를 돌면서 아주 다급하게 주민들에게 담요나 이불을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허. 저 상황에서 일단 그래서 이불을 빌렸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쓰고 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 딱 좋네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분 났으니까 이거 잡아주세요. 예. 한 명만 더 오시죠. 가만히 계세요. 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사람들 더 오세요. 무슨 있나요 안에? 우리 오기 전에는 안 돼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꽉 잡아요, 꽉 잡아. 더 팽팽하게 잡아줘, 팽팽하게. 살았어. 세상에 지금 그 여성 이불 위로 떨어진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서 그 아까 그 경찰관이 주민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그 아까 빌렸던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그 떨어진 게 저기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래로 해서 이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여러 명이 이불을 갖다가 꽉 잡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 뭐 10cm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고 거의 그 머리가 이 이불과 이 땅 사이에 있어서 맞닿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꽉 잡은 그 이유로 인해서 저 여성이 생명을 갖다가 구한 상태니까 정말 뭐 천우신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여러 사람이 경찰과 시민분들이 합세해서 이불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높은 곳에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팔이 팍 이 가운데 쪽으로 쏠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바닥에 여성분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겨우 멈췄답니다. 정말 10cm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렇죠. 정말 생사를 가른 10cm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60대 여성, 추락한 60대 여성이 다행히도 병원에서 무사히 의식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 병원을 찾은 경찰관에게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망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세상에. 이 60대 여성이 평상시에도 망상을 겪고 있었대요. 이날도 의식을 잃고 벽에 기댔는데, 창가에 몸을 기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을 찾은 경찰관에게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세상에.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불 한 장에 의지했던 경찰과 시민들 모두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경찰관이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것이 꽉 잡아라라고 하는 거하고 네. 또 팽팽하게 잡아라라고 이 강조를 했는데, 통상 저런 상황이 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잘 리드한 사람이 바로 그 경찰관이었단 말이죠. 네. 만약에 팽팽하게 잡지 못했다면 그 여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 그 대책 없이 그 여성의 머리가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했다라고 보는데요. 네.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있어서 이 시민과 경찰관에 있어서 이런 협조 관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적인 성과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냥 말로만 창문에 있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저런 기질을 발휘한 행동 덕분에 살렸습니다. 사람을. 사실 정말 신속하고요. 또 정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정말 한 여성이 사망할 뻔한 상황에서 이 여성을 구해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 받으셔야죠. 어허. 이번에 현장에 출동했던 이 경찰, 정부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제 상을 수여받게 됐는데,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봐도 와 놀라운 일을 해내신 분들의 특징이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얘기하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아이고, 뿐이다. 세상에. 이 경찰관 역시 경찰관과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임명을 구조한 거지. 네. 뭐 내가 뭐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저 경찰분이 전주 아중지구대에 근무하시는데요. 성함까지 저희가 알아서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분 아마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귀한 행동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일이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륨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오뚜기에 미역을 국내산이다 속여서 납품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가루 형태의 염화칼륨을 물에 녹인 염화칼슘을? 다음에 아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다음에 중국산 미역을 씻어서 건조 작업을 하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라는 수사 내용이라는 건데요. 아하. 오뚜기 납품업체는 현재 이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사의 허위 제보 때문에 해경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해경 수사에 따르면 해당 납품업체가 지난 10년간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를 했고 이 구매한 염화칼슘을 미역에 약품 처리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오뚜기 납품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염화칼슘 폭설 내릴 때 안 들어보셨어요? 염화칼슘 눈이 많이 올 때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으로 뿌리는 그거 염화칼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뚜기 홍보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적어도 이제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홍보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눈이 올 때 제설용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식품 첨가제로도 쓰여진다. 그래서 예컨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쓰인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분유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게 염화칼슘을 사용을 했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중국산 미역을 사용을 했느냐. 그래서 중국산 미역을 통통하고 탄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뚜기 홍보실에서는 해당 업체가 염화칼슘으로 미역을 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마 이번에 보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미역이 중국산인지 미역 이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수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지금 의혹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중국산 미역을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물론 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납품 업체는 그러니까 오뚜기로부터 이제 뭐 돈을 받고 미역을 납품한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고의로 그걸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오뚜기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뚜기 옛날 미역이 보도돼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지금 이렇게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는 이 한 개 업체, 그러니까 네. 미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총 3개 업체라고 하는데 그중 한 업체와 거래를 중단을 했고
그리고 제품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거는 지금 이 제품이 집에 있는 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뚜기 옛날 미역과 오뚜기 옛날 자른 미역 중에 제조일자 표시에 F2가 표시된 제품. 이 경우는 이제 전부 다 회수하고 있는데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조일자 F2로 표시돼 있으면 환불해줬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참, 이 논란 때문에 찬장 다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부들이 다 열어봅니까? F2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과도요. 지금 마치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보세요. 최정화 기자님. 국산 미역과 중국산 미역을 섞었는데 이 중국산 미역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그냥 섞었다는 거, 혼입이라는 게 섞었다는 거잖아요. 국산과 중국산을.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가타부터 말은 없이 일단 사과하고 해당 업체와 거래 중단. 이게 뭡니까? 일단 이 사과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이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 고객의 불안감과 의혹을 씻어내기에는 아직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뉴스파이터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 오뚜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역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납품받은 미역 품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DNA 검사를 해도 분석을 해도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미역을 감별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 매체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오뚜기 관계자가요. 일부 보도에 나온 약품 처리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요. 상당히 지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그 관계자 얘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DNA를 분석해도 국산 미역과 중국산 미역을 감별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모든 업체가 중국산을 그냥 국산이라고 속여도 감별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오뚜기 측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중국산 미역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건 아니고 납품업체가 어찌 보면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이제 거래를 해왔던 업체다 보니까 믿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오뚜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미역을 판매한 것은 오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뚜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사과를 또 하는 것이 일단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 또 협력업체와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터웠기 때문에 우리도 속았다는 점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뚜기라는 저 상표를 보고 그 물건들을 사는 맞아요. 것이기 때문에 오뚜기 측에서도 조금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혹이고 수사가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실망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가뚝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소에 소비자 신뢰도가 높고 호감도가 높았던 만큼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납품업체 관리 소홀도 결국은 기업 책임 아니냐 그러면서 먹거리로 장난치는 거 이거 일벌백계 해야 된다.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업 차원에서 빠른 사과와 조치를 취했으니까 요거는 높게 사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지금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옹호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오뚜기가 이게 정도 경영을 하고 십수년간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뚝이라고 이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백종원 씨가 네. 이 함영준 회장이 군대의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완도 다시마가 완도에서 다시마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완도 다시마를 좀
좀 사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고요. 그 전화 한 통에 그러면 우리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를 2개씩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마 2장씩 넣게 하면서도 가격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2017년도에 청와대에서 이제 기업들이 호프타임을 했었는데 그때 오뚜기가 유일하게 중견기업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초청을 받았던 거고요. 또 29년째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진행을 해서 오뚜기 창업주의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이때 후원받은 어린이들이 조문을 해서 슬피 울기도 해서 다른 기업들의 장례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평도 받았던 기업이라 또 이렇게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티즌들 얘기처럼 아직은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이 이번 일로 상당히 금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요즘에 오뚜기가 조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계속 가뚜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국 사업장 일부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전용했다는 이것도 아직 의혹입니다. 이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에는 탈세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또 아까 조금 전에 오뚜기가 가격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찬사를 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격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오뚜기는 아니 우리가 권장 소비자금을 올린 게 아니라 그동안 적용한 할인폭을 좀 낮춘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건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을 올린 셈이 돼버린 거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국산 미역 문제까지 연이은 악재가 계속 터지는 상황이라 지금 가뚜기인 오뚜기 입장에서도 이 명성의 흠집을 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수사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그런데 네티즌 분들의 의견에도 그게 있었습니다만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사안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1차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먼저 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할 정도로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시중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 국민의 반응은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세균 총리께서 합동조사단까지 만들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2일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LH 직원 중에 13명 정도가 투기 의혹이 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3명 포함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합동조사단에서 더 추가로 확인된 건 7명인 건데 이제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이유가 우리 3기 신도시 지역이 있으면 여기도 여기지만 바로 인근 지역이 투기의 원리 어찌 보면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지역인데 네. 그 지역 빠지고 3기 신도시 지역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통 투기할 때 본인 이름을 잘 안 하죠. 그렇죠. 뭐 차명, 차명으로 가족의 한다든지, 친구의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만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나올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니 전수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순진하게 자기 이름으로 땅 산 사람만 걸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지금 비서관 이상 0명이라고 그랬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본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로 이제 의혹이 다 해소됐다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밝힌 1차 조사 결과를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 표출의 방법이 LH에 대해서 풍자하는 이 패러디물들이 많아요. 그래요? LH가 우리 이제 한글로 보면 내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아하. LH를 내로 바꾼 이러한 그 언어 유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내로남불을 LH로 남불이라고 해서 아하. LH가 하면 노후 대비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또 내 돈 내산을 LH돈, LH산에서 LH돈으로 LH 땅을 샀다. 또 정경유착과 비리를 다룬 내부자들이라는 이제 영화의 포스터를 LH 부자들이라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잠깐 저것은- 보고 갈게요. 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앞서 그걸 네. 좀 잡아주세요. LH를 묶으니까 이제 한글 내자처럼 보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LH로 남불, LH 땅, LH 산 이렇게 했고요.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내부자들을 LH 부자들이라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또 동화책 중에서요, 다 내 거야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다 LH 거야라고 이제 패러디를 한 거고요. 아, 영화 내부자들도 LH를 해서 LH 부자들, 내부자들이 LH 부자들로 둔갑합니다. 네. 네, 또 유명한 그 예능 프로가 있죠. 네. 나 혼자 저건 지금 동화책입니다. 다 동화책. 내 거야인데요. 그리고 네. 이것은 나 혼자 산다를 또 LH 혼자 산다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패러디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보니까 패러디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뭐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유명한 게임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루마블 많이 해보지 네네. 않으셨나요? 부루마블 요즘에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는데 그걸 LH 마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루마블이나 뭐 이 모두의 마블이 땅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맞아요. 이제 시흥, 과천, 뭐 하와이도 뭐 광명 짓고 하잖아요. 그걸 네. 이제 시흥, 과천, 광명으로 바꿔놓고 LH 마블이라는 표현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조정석 씨 그 야나두, 야 너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네. 광고가. 근데 그것도 이제 위에 요즘 LH 아침 조회 시간 풍경이다. 그래서 야 너도 땅 샀어? 약간 이런 취지로. 네. 그리고 밀레 작품 중에 아유. 이삭죽기 작품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 부동산 투기할 때 나중에 보상 많이 받으려고 묘목 많이 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삭죽기가 아니라 묘목죽기.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참 우픈 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으면 저런 패러디물까지 쏟아지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힘조차 없어 힘 빠지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패러디가 이게 전부가 아닐 듯 싶습니다. 김윤진 아나운서. 네,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진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한 여성이 남성에게 물어봅니다.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성의 대답이 바로 짧고 궁금합니다. 굵게 대답을 합니다. 뭐였을까요? 공개합니다. LH 다녀. 아, 정말 짧지만 강력하게 질문을 제압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야. 뭐 이 말인즉슨 차 있고 집 있는 것보다 뭐 모든 직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땅 투기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LH 직원인 게 더 낫다. 이런 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러디 형태가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설문조사 형식도 나왔는데요.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대등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게임이 있어요. 이걸 패러디한 겁니다. 네. LH 공채 합격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고시를 패스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이런 설문조사였는데요. 단서가 붙습니다. 이 LH 공채 합격 같은 경우에는 20억 자산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행시를 패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이 300일에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맨날 일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문조사에서요. 무려 90%가 넘는 사람이 나는 LH에 다니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다니겠다라는 의미가 조금 비꼬의 의미가 더 크죠. 네. 풍자와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또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신직업 등급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니 누가 직업을 등급으로 나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패러디를 위해서 가공된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시작을 해보면 이게 보시면 직업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이야. 그런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LH 직원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얼마요? 함께 보시면요. 네. 1등급에 판사와 함께 적혀 있는 게 LH 직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원이거나 형제가 LH 직원이거나
부모나 친척, 친구가 LH 직원인 경우에는 이제 등급 대박 안에 들어갈 수 사건입니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옆에 비견된 같은 등급의 비견된 직업을 보면 판사, 변호사, 의사, 금융기관, 공기업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 또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H 직원과 이 선망하는 직업 둘 중에 LH 직원이 낫다. 야. 그렇게 비꼬는 듯한 내용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LH 정말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재치 있는 표현들 패러디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조 섞인 글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온라인상에서 자주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LH에 다니면 차 없고 집 없어도 소개팅 나가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동생이 잘 다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LH에 취업하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힘껏 밀어주려고 한다라는 글도 있고, 나도 LH 직원들처럼 월급도 받고 부동산도 배우고 싶다. 또 다음 생애에는 LH에 취업해 부자가 되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 전수조사 정부가 1차로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분들은 상당수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표현을 일부 LH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인지 더 많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직원들 때문에 지금 선량한 LH 직원분들 중에 선량한 묵묵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 정말 사기가 떨어졌을 것 같고 정말 웃픈 상황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우픈 사항은 이제 심리적 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1단계는 저 소식을 듣고 놀라는 경악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우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탈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자기에 대한 비난,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무기력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번이 뭐냐면 다시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H 직원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LH 직원이 아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데, 네. 오늘 문 대통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보고 LH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는 정말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수사를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불로소득을 환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 분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정부도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변창흠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때 그때 LH 사장을 했던 사람이 변창흠 장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변창흠 장관은 자리에, 즉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실 이것도 국민이 볼 땐 기분 나빠요. 얼마나 국토부 장관에 대한 어떤 자리의 중대성, 어떤 심각성을, 무게감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이 상황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단 말이 나옵니까?
결국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가 조금 전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죠. 바로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단 말, 글쎄 지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안의 심각성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창흠 장관이 처음에 이 LH 직원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 신도시 지정될지 모르고 샀을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어요. 신내림 논란도 그렇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창흠 장관의 설화가 문제가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확인된 20명 중에 11명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거기다 성과급 논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비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수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바로 사표 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초에 첫 출발부터 삐걱댔어요. 이 중차대한 사안을 어떻게 국토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를 맡깁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국민의 불신 과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용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번 사건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충북 보은군의 탄부면 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한 남성의 가정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죠. 어허.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80대 여성이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문 우체통에 뭔가를 넣고요. 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허. 잠시 후에 아까 그 남성, 서성이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서요. 네. 우체통을 열더니 아까 80대 여성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 장면 바로 뉴스에서 많이 접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모습인데요. 세상에. 지금 저 우체통에 넣고 있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세상에. 꼼짝없이 거액을 잃을 뻔했는데 지금 보시죠. 마을 주민인 50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가서는요.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야, 일단 검거 뒤에 장면은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야,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80대 여성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우리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집 앞에 우체통에 예금 통장을 넣어놔라. 근데 여기에 완전히 속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대문에 걸려 있는 우체통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집어넣은 거고. 세상에. 지금 저 남성 저기서 서성거리면서 사진도 찍는 척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도는 척하다가 쓱 가서 저 통장을 싹 집어내죠. 네. 저 남성 보이스피싱 수거책 30대 중국인 A씨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앞서 영상 보면 말미에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그 남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피해 여성의 며느리였습니다. 어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누구랑 열심히 통화하는 걸 듣고서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허. 그런데 시어머니가 통화를 마치자마자 통장을 우체통에 넣어뒀다 말을 하시는 걸 듣고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바로 직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따라 나가봤더니 이분이시군요. 며느리. 아하. 네, 저 멀리에 수상한 남성이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급하게 슬리퍼 신는 것도 모르고 축사에 세워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나가서 한적한 마을에서 때 아닌 추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금 놀랐으면 동네 개와 고양이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지금 마당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자, 검거한 며느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그 마당에 있는 저 앞쪽으로 쭉 오더니 우편함에서 뭐 이렇게 꺼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우체국에서 전화가 이래 왔는데 통장을 3개에 따라니까 그걸 가운 비닐봉지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놓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갖다 넣었다. 그 뒤로 그냥 바로 쫓아간 거죠, 제가. 그 남자가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냥. 제가 그냥 가서 그 앞에 제가 섰지.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빨리 우리 엄마 통장에 내라고 그냥 거기서 막 아그라그 쓰면서 내가 다 갈라 그랬더니 올라, 한국만 올라, 뭐 이래요. 계속. 아, 검거까지 정말로 저 며느리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잡고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지금 방금 이제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하신 걸 보면 나 한국말 몰라라고 하는 그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 거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한국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꾸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일당인 30대 중국인 A씨였습니다. 하하.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많은 주민분들도 지금 한꺼번에 그 긴박한 순간에 도움을 주셨나 봅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이 사건이요. 영화 장르로 따지면 범죄 장르에서 이제 액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장을 건네받고도 이 며느리 분이 A 씨가 들고 있던 이 가방을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심지어 이 수거책인 A 씨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 목덜미까지 잡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잡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잖아요. 이 수거책인 A 씨가 2차 도주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도주가요. 5분밖에 가지 못합니다. 아하. 왜냐고요? 때마침 도주로 반대편에서요. 대형 트랙터를 몰고 오던 김 씨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또 심지어 화물차를 끌고 오는 친척이 있었대요. 네. 이 모두가 합세를 해서 A 씨의 도주 방향을 모두 가로막게 됐었고요. 일가족의 눈 앞에서 범인이 다행히 잡히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어요. 저 며느리분 혼자만 계셨으면 혹시 더 험한 봉변도 당할 뻔하고 범인도 놓칠 뻔했는데, 그런데요, 저 돈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분의 시어머니의 소중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해당 통장에는 1,3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쌈짓돈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안 쓰고 고이고이 모아놓으신 세상에. 거, 또 기초노령연금 같은 걸 모아두신 그 돈이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신 상황이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저 건장한 체구의 남성을 혼자 몸으로 쫓아갈 때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나오신 거랑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이가 이제 오면 10만 원, 20만 원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고차고 이제 못한 오신 거예요, 그게. 많이 쓰시지도 않고. 그 89세에 1,400만 원이라면 노인분들한테는 또 큰 돈일 수가 있어요, 더. 저택에서 이제 어머니랑 16년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안 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잃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알아놓다가 도망가실 때 이런 생각이 순간 일단은 우리 엄마 돈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생각이 그때 당시에 잡힐 때까지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정말 든든한 며느리 두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요. 그리고 돈 찾은 것도 정말 다행이지만요,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하고 평소에도 사랑하는지 또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는요, 절대 그런데 속지 않으시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민분들도 잘하셨고요. 경북 구미에서 벌어진 희대 미스터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무슨 제가 태어나서 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고 거기다 미스테리까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미이라로 발견됐던 그 아이의 엄마라고 했던 사람이 실제 친엄마가 아니고 그 밑에 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라고 알고 있었던 여성이 지금 엄마라는 DNA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 아이의 친아빠는 누군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외할아버지겠죠? 외할아버지는 친부가 아닙니다. 하하. 두 번째, 어제 이제 경찰에서 이 소위 이 40대 외할머니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는 내연남이 아빠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이 내연남에 대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불일치로 밝혀졌습니다. 허허. 아직까지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추정이지만 네. 이 외할머니한테는 그 내연남이라는 남성 말고 또 다른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이 내연남 말고 또 다른 이 외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남성도 DNA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모든 걸 해봐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외할머니라고 불리는 이 여성의 남편이 외할아버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내연남도 아니었고 또 다른 남성도 아니었고 그래서 딸의 전남편인지 해서 이 딸의 전남편의 DNA도 검사했는데 여기에서도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이 지금 사망한 아이의 아빠죠. 아빠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 의심스러운 또 거론될 만한 남성은 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부를 못 찾았습니다. 친부는 대체 누굴까요? 오윤성 교수님.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드라마 작가들도 두 손 들고 쓰러질 이 막장 드라마인데 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외할머니라고 하는 그 어떤 워딩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명칭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는 한 60대, 70대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40대 후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DNA 검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 친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외할머니라고 지칭이 되는 이 여성만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든지 심리는 부분들이 하여튼 뭔지 가족들의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이 사건의 이면에 뭔가 다른 분위기 그래서 있는 그런 게 끝마로 밝혀진 이 외할머니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친자감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니라 그런데 DNA는 국가수 감식 결과 DNA는 이 애초에 외할머니였던 사람이 이 3살 여아의 엄마가 맞다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3살 발견된 이 3살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맞느냐?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어허.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 즉 손녀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경찰은 이 사람이 낳은 그러니까 진짜 손녀와 딸이 낳은 사람을 바꿔치겠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딸이 낳은 아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방도 찾기 위해서 이 친자 관계를 주력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일단 이 외할머니라는 사람 지금 친엄마라고 밝혀졌잖아요. 자신이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3살 여아,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의 엄마로 애초에는 추정됐던 20대 여성. 그러면 이 사실을 최정아 기자님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애를 바꿔치기 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를 가능성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숨진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요. 일단 이 경찰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숨진 아이가 당신의 딸이 아니다. 친정 어머니가 낳은 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DNA 검사까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B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 딸이 맞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B 씨의 주장도 사실은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 게 아이를 낳은 직후에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바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뭐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키우고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바꿔치기가 됐다면 이것을 엄마가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 B 씨가 숨진 아이를 자신이 낳았다라고 그냥 지금까지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이 집안에 비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40대 후반의 여성은 어떻게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었고 그리고 진짜 소녀는 지금 애초에 발견된
미라의 3살 여아 말고 그러면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었는데 그 한 명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 키죠. 그것에 대해서 핵심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그 4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자기 딸이 낳은 아이는 없어지고 자기가 낳은 딸을 갖다가 지금 자기 딸이 기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이 자기 딸이 낳았던 그 아이의 현재 어떤 행방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좀 추정컨대 이 살해해서 유기를 했을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하고 딸이 이 40대 엄마하고 20대 딸이 같이 공모한 것에 대한 여부를 갖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여성 즉 이 딸을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에 출산한 것은 분명한데 아하. 이 외할머니는 지금 현재 어디서 낳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여성이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은 아직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